이거 틀린 말이죠. 그쵸? B가 탄력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A 재화는 대체재가 많을 것이고 B 재화는 대체재가 적을 것이다. 자, 탄력 대사니까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가격 하락에 의해 B 재화를 공급하는 기업보다 A 재화를 공급하는 기업의 판매 수입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 틀린 말이죠. 자, 왜냐하면 자, B 재화가 더 탄력적이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물품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요. 그래서 가격이 다운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수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B가 돼야지 맞는 말이고 4번이 이제 맞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탄력성을 볼 때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실전에서는 상식 풀 때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탄력 대사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래서 탄력적인 건 대체 사치품 이렇게 여러분 계산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실래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건 B니까, 그쵸? 강원도니까 강원도의 매출을 더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말이 되고요. B번 봅시다. 두 지역에서 같은 비율로 가격을 인하할 경우 판매량의 증가율은 경기도보다 강원도가 클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극단적인 케이스, 좀 헷갈리는 분들은 극단적인 케이스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B가 지금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B는 예를 들어 뭐 샤넬백이고 A는 쌀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다음 보기도 바로 리딩이 됩니다. 자, 두 지역의 가격을 다르게 설정한다면 A 지역의 가격을 B 지역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합리적이겠죠. 그쵸? 쌀이니까요. 어차피 팔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너무 좀 헷갈리는 분들은 자,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인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게 되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제 함정은 D죠. D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광고를 통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경기도 지역의 매출액을 감소시키지만 강원도의 매출은 증가시킬 것이다. 여긴 여러분 광고가 침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탄력상으로 전혀 무관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답은 B, C, 3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13번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한 신문 기사다. 요즘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이렇게 예시로 사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결국 읽어보면요. 내용은 뭐냐면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수요를 줄이고자 하는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 수요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은 여러분 픽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뭐가 됩니까? 1번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공급은 정해져 있고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문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그 기사는 여러분 그 기사의 디테일한 게 중요하지 않죠? 기사를 읽으면서 아, 이 문제가 나한테 주려는 조건이 뭐다 그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이에요. 커브의 변화. 자, 다음 그림은 수요 곡선의 법칙에 의해 P점에서의 시금치 가격이 결정된 것을 나타냈다. 자, P점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기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자유경쟁 상태에서 시금치의 균형 가격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겠는가? 자, 첫 번째, 김밥 파동으로 시금치의 소비가 줄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건 뭐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제 김밥에 시금치가 들어가는데 시금치의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수요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상추는 이게 여러분 좀 오타입니다. 이거 시금치로 바꾸세요. 시금치는 저온작물이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더라도 난방이 거의 필요 없다. 그런데 다음 조건하고 연결이 되죠. 기름값이 오르자 피망이나 호박을 재배하던 농민의 상당수가 시금치 재배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조건이에요? 공급이 이제 늘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줄었고 공급은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곡선은 C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C가 안 잡혔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주고 수요가 늘 거냐 줄을 거냐, 공급이 늘 거냐 줄을 거냐, 그것들만 여러분 판별하게 되면 문제는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보시고 그래프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더 없어요.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시장 실패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정자본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케인즈 학파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모든 것들을 시장 만능주의에 우리가 떠넘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 하반기 면접 기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여러분 진짜 경제민주화입니다. 요즘도 매스컴에 맨날 화두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경제민주화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면접장 가셔서 아 저거는 뭐 이거 반기업 정서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싫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격 떨어져요. 여러분들은 배울 만큼 배운 지성인이고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조항이에요. 당연히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있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링 위에서 공정하게 게임을 하라는 거고 국가가 부의 분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들 받았을 때 그런 거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민주화를 정의를 하시고 그 경제민주화의 장점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기술적인 부분인데 경제민주화가 발현되는 측면에서 부작용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정권 때 뭐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뭐 문재인 후보도 그랬고 얘기했던 경제민주화가 다 화두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주창을 하는데 그 경제민주화가 현실 세계에서 발현되는 관점에서 결국 부의 쏠림 현상이 있고 그 쏠림 현상의 원흉에 이제 대기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포퓰리즘과 믹스가 돼서 반기업 정서적인 성격으로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가 정신을 잃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자에 인색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진행되는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이게 되니까 결국 얘는 부메랑이 돼서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사트 외적인 얘기인데 이런 경제학 상식들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 면접장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한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좀 경제민주화 정의를 하시고 이게 발현되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반복, 오른쪽으로 한 한복. 그럼 결과적으로 나의 최종 위치는 오른쪽에 절반 정도 시프트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좀 나중에 클로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상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직활동을 진행을 하시면서 물론 이제 삼성 PT 면접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이 직통에서 나오니까 많이 챙기셔야겠지만 다른 좀 오픈마인드로 다양한 사회적 식견들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목숨줄을 죄고 계신 분들은 기업의 임원분들이고 세상은 돈 때문에 바뀝니다. 그 돈을 컨트롤하는 집단은 기업이고 여러분들은 기업의 수장분들과 면접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넓은 식견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실패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이게 다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전에 여러분 그 범 LG가 아오미 청국장 순댓국 시장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 만약에 시장 논리 그대로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 청국장 만드시는 분들은 다 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냐? 자, 보세요. 시장은 실패합니다. 뭐냐?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극단적인 사례인데,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절대적이죠? 돈도 지금 제일 많죠? 그러면, 내가 한번 시장을 흔들어 봐야지. 해가지고, 소나타 가격을 30%로 쳐버려요. 그러면 아무도 SM5나 뭐, 나머지 안 사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년 버티게 되면, 다른 경쟁업체들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오케이. 이제 됐다. 그러면, 다시 소나타 가격을 정상화시키고, 아니, 그거보다 더 올리겠죠. 이게 여러분 독과점의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에서 이런 것들이 발현되면 시장경제라는 원래 의미를 퇴색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 효과예요. 자, 외부 효과는 이건 긍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건 이런 거죠. 자, 내가 공장장인데 뭐 제품을 생산하다가 뭐 불산이든 뭐든 뭐 유해 물질이 나왔어. 이게 바다로 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그럴 의도가 절대 없었는데 그 근처에 있던 양어장들은 피해를 받겠죠. 이건요, 경제학적으로 내가 원래 의도했던 바가 아니지만 부정적인 외부적인 효과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어요. 내가 대관령 양떼 목장 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양털을 막 생산하려고 양떼들을 막 길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이 막 사진 찍으러 온단 말이죠. 거기가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현되는 겁니다. 둘 다 긍정적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건 시장이 실패예요. 원래 내가 의도했던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공공재가 과소 공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인 공공재, 국방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기업에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이런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공공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비배제성이고요. 두 번째가 비경합성이에요.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자, 비배제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방 서비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임승차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국방 서비스를 받나? 여기에 있는 뭐 그냥 돈 안 낸 사람들도 같이 국방 서비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자, 사탕은 누가 한 명이 먹으면 나는 못 먹겠죠. 근데 가로등은 어때요? 뭐 누구나 쉐어링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합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이 시장에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공공재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 맡길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지금 모든 국가들이 다 관여를 하고 있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정부의 부족입니다. 시장 경제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요량이 변해야 되는데 정보는 완벽하게 오픈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아직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식시장 여러분 보세요. 무슨 주가 조작 이런 것들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현실에서 발현될 수 없다. 그게 여러분 시장의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렇게 시장이 실패를 해요. 그러면 이 실패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 바로잡기 위해서 나오는 요인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아까 독점, 과점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공정한 경쟁 규칙을 확립해야 돼요. 경제민주화도 여기에 일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관여를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외부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자, 우선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좋은 거예요.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떼 목장 그런 것들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저 푸시를 걸고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폐수 같은 경우에는 환경세 같은 세금들을 통해서 국가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재는 이제 기업이 참여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은 그런 좀 NGO 단체들도 여기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대기업의 무슨 뭐 독점, 과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NGO 단체들, 환경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아까 거가 시장의 실패고 이거는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요인들이죠.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다 관여하게 되면 다 좋은 거냐?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은 이번에 토론 면접이 빠졌지만 토론 면접 빠진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쉬운 면접이 날아갔어요. 당연히 PT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삼성 외적으로는 다른 기업들도 토론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 이런 논리를 아셔야 돼요. 결국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정부가 관여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거에 대한 토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백분 토론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거는 뭐 시장이 실패예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가 관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국가가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좋냐?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가 너무 관여를 하게 되면 또 안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다음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들 나중에 토론 면접하실 때 좀 이런 텍스트들을 입 밖으로 좀 내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발언의 격이 올라갈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입니다. 교재 나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적 제약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유인 동기의 부족. 네 번째는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는 뭐냐면 정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기업 대비 낮은 정보력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 제약 요인. 이게 굉장히 크죠. 지금 세종신도시 말들이 많습니다. 그쵸? 정답은 없지만 거기 있는 뭐 공무원들이 하루에 국회를 막 2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이 거세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충청 표심이 달려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경제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유인 동기가 부족하죠. 돈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드라이브가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 그러니까 관료 집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관료 집단 자기네들만의 이기주의가 생기게 돼요. 거기서 부정비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안 좋은 요인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시장이 실패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가 관여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뭐예요? 국가가 관여함에 따라서 발현될 수 있는 문제점. 자, 기업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바꾸기 위한 노력들. 거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규제 완화입니다. 요즘 지금 뭐 정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렇게 항상 경제는 마찬가지예요. 정치랑 비슷합니다. 오른쪽 왼쪽에서 친시장이냐 친정부냐 여기서 핑퐁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시고 나중에 임원 면접장이나 토론 면접장에서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저 가격, 최고 가격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최고 가격은 뭐냐면 지금 쌀값이 너무 폭등해요.
그러니까 이 값을 만약에 시장에만 맡겨놓게 되면 좀 불쌍한 사람들이 굶어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쌀값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최고 가격제입니다. 그러면 원래 시장에 내버려 두면 여기서 군용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정부가 여기서 드라이브를 걸어버려요. 제한선을. 그럼 가격은 안 올라가죠. 그러면 이 포지션에서 어때요? 수요가 더 많죠. 그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 극단적인 사례가 금주령이에요. 술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술을 못 먹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사람들은 암암리에 술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블랙마켓, 암시장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동일한 수요에서도 내가 물품을 사려는 이 가격까지의 암시장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악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최저어 가격제. 극단적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최저임금제예요. 그러니까 자,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하려면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 임금은 줘야 된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는 그 임금에 대한 포지션 가격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은 떨어지지 말아라 하고 정부가 거기다 가이드라인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원래는 더 낮은 가격에도 일을 하려는 노동자들이 있겠죠. 하지만 가격을 그거보다 윗돈으로 올려버렸으니까 실업자들은 사실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임금은 많아지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의 이슈예요. 문제에 들어가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15번 봅시다. 자, 다음은 정부가 가격 통제 정책을 실시했을 경우의 그래프이다. 균형 가격이 P2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번 봅시다. A의 경우 QS에서 QC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이 너무 낮아 생산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되는 정책이 B의 경우다. 그쵸? 최저가격제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A의 경우 암시장이 형성되기 쉽고 이때 소비자는 PS의 가격까지 지불할 용의를 갖는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죠. 4번이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우선 정책 시행 직후에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만 곧 수요 공급 곡선이 이동하여 저절로 문제가 해결된다. 우선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게 더 잘못된 기재는 여기 보세요. 수요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고 했죠. 곡선이 이동하진 않습니다. 곡선이 이동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틀린 얘기니까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여러분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가 제가 미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시경제와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시는 여러분들 개개인, 기업 개별, 하나하나의 객체별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미시고요. 거시는 그런 것들이 쌓인 거예요. 쌓인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냐. 국가경제 전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경제학적 접근법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초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GDP, GNP 이런 거죠. GDP라는 건 뭐냐면 국내 총생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부적으로 벌어진 총생산이에요. 그 다음에 GNP는 여러분들 국적,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총생산액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그 GNP가 되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글로벌 경제 체제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도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GNP보단 GDP가 훨씬 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GDP, GNP를 보게 되면 자, 미국계 회사가 한국 지사에서 벌어들인 소득. 그건 어디 들어올까요? 이 왼쪽에 들어오겠죠. 그쵸? 자, 미국계 회사가 한국 지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계 회사가 국내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 그건요, 어떻게 돼요? 이 교집합의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찬호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벌어들인 소득. 그건 어디에 들어와요? 요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뭘까요? 한국계 회사의 미국 지사에서 미국인 근로자가 받은 임금.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하고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옵션 정도만 정리가 되면 GDP와 GNP의 개념은 잡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한번 보시면 16번을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중 직장인 A의 경제활동이다.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A씨는 월급 중 일부를 예금하고 받은 은행이자 2번. A씨의 아파트를 임차해 받은 월세 3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4번. A씨가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한 상품의 택배 요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조건이 재화와 서비스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이득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GDP가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 성적표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본이득을 넣게 되면 이머징 국가들의 소득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득은 재화의 생산과 그 다음에 서비스하고 관련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추가적으로 좀 알고 있도록 하세요. 생산에 포함이 안 돼요. 자본이득은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총수요와 총공급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수요를 말씀드렸는데 수요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물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죠? 그러면 총수요는 그런 것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내가 특정 상품에 대한 물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들을 다 모아놨으니 결국 뭐예요? 가게, 여러분들이 가게니까 가게의 소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이 돈을 쓰는 걸 다 합쳐놓은 거니까 투자가 되고 정부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돈을 쓰는 것들을 합쳐놓으면 정부 지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고 해외 국가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수요가 있어요. 그건 결국 뭐가 되죠?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수요는 여러분들이 다 돈을 쓰는 거, 그러니까 가계의 지출,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그 다음에 수출, 이 네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총수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총공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공급은 아까 뭐였어요? 공급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거든요. 그런 양들이에요. 그걸 다 합쳤습니다. 결국 얘를 다 합치면 뭐가 돼요? 국내 총생산이 이루어지겠죠. 그쵸? 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이런 교육이 이제 대세가 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하는 것만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쵸?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거식경제단에서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국내 총 지출이 GDP에 미치지 못하면 상품 수지가 흑자가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맞는 말이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총 지출이에요. 국내 총 지출은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이죠. 저 세 가지가 국내 총생산, GDP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섬에서 정해지는 건 뭐냐면, 자, 아까 수요 곡선을 볼 때 여러분, 세로축이 뭐였죠? 가격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수량이었어요. 그러면 거시경제단에서 이 그래프들을 다 합산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제품들의 가격들이 합산이 됐으니까 걔는 뭐가 돼요? 물가가 되겠죠. 그쵸? 세로축 물가고, 가로축은 뭐냐면 수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품의 가치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졌으니까 가로축은 GDP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포지션에서 그 나라의 국가와 GDP가 잡히게 돼요. 그러면 총수요와 총공급은 당연히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건에서 국내 총지출이 국내 총생산, 다시 말해 GDP에 미치지 못한다면 수출하고 수입 중에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수출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야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품 수지는 흑자가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총수요, 총공급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 저기 이거 스타트도 당연히 나오고 그 경제신문을 보실 때 이제 환율, 주가, 금리, 원유값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요건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당연히 아셔야 돼요. 오늘 바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항상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요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물가고요. 얘가 이제 국내 총생산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GDP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국민소득, 뭐 생산량 같은 얘기니까요.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게 되는데 원래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가가 막 올라요. 좋을까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그때그때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상황마다 틀려요. 그래서 조건 하프에 가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현될 수 있는 기저 원인들은 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수출을 막 잘하고 여러분들도 돈을 막 써요. 기업도 막 투자를 하고 정부도 지출량을 늘렸습니다. 다시 말해 경기가 지금 또 붐업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총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늘죠. 그쵸? 자, 그럼 총 수요가 늘어요. 이렇게 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이 포지션에서 이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니까 물가는 어떻게 돼요? 아까보다
이만큼 뜨죠. 인플레이션이 벌어졌어요. 그죠? 하지만 물가는 뭐 뜨고 이거에 뭐 좋고 나쁨은 없지만 일단 GDP 이건 어때요? GDP는 늘면 늘수록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죠. 그쵸? 생산,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거니까. 다시 말해 여기 나와 있듯이 생산도 늘어나게, 국내 총생산도 늘어나게 돼요. 이런 무지죠. 이것들이 바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일도 있죠. 생산량이 늘었으니까. 안 좋은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오일 쇼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70년대 기름값이 말도 못하게 뛰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기업이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데, 생산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GDP가 줄어들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총수요, 총공급에서 국내 총생산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요. 그럼 총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래프에서 아까는 수요가 늘었는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요.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이 포지션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물가는 떴죠. 아까하고 똑같이.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생산은 줄어들게 되죠. 그쵸?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유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수요 견인은 이제 경기가 과열돼 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고요. 비용 인상은 국내 총생산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발현되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렇게 좀 하나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단 이게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총수요도 늘었고 총공급도 줄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아까보다 더 뜨죠. 그쵸? 생산은 뭐 그때그때 상황마다 조금씩 상이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혼합형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